네,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12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가족의 위기와 도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의 이혼의 특성, 그리고 이혼 적응의 요인과 한국 사회의 재혼의 특성과 재혼 가족의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실은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그것이 이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혼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면 구조기능론적 기중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가 기능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이혼을 당연히 가족 구성원과 가족이라는 단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균형적인 가정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는 결혼 생활에서의 비용과 보상 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지각한 비용이 보상보다 크게 되면 이는 이혼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남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보다 이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혼은 결혼 생활과 개인의 성의에 걸쳐서 다양한 사건이 누적됨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단순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기는 않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 그 갈등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과 불화가 높은 결혼 생활, 본인과 배우자의 고용상의 지위, 건강상의 변화, 부부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저하로 인한 부부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은 실제 다양한 생애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아이가 자라고 있음에도 이 가족 안에서 이 가족 체계가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헤어짐으로써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생애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 측면으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가족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별 가족원들은 이혼으로 인한 부모의 이사, 취업, 사회관계망의 변화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 지금 하나의 누적되는 경험에 의해서 이혼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이혼으로 오는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사건에 대처하면서 오는 그 각각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누적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단순히 한다라고 했지만 이거 가족원이 하나가 지금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인 지지 네트워크의 변화, 다 모든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누적적인 효과로 인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변화가 이런 단기간에 여러 변화를 한 번에 경험하는 경우에 이런 변화가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개별 사건이 미치는 영향의 합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더 증폭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이혼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신체적, 심리적 자원 혹은 대처 양식 등에 따라서 이혼의 영향력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족 내의 특성이 어떠한가, 또 이 이혼을 경험하는 것이 성별로 남성인가, 여성인가, 또 그 가족이 위치하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어떠한가, 그 가족 내 원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개인 내적인 어떤 자아 통제감, 자기 효능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난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혼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어떤 영향력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이혼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회의 이혼 수준을 나타내는데 널리 쓰이는 통계 지표를 이혼 건수나 조이혼율, 연령별 이혼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혼인 및 이혼 통계를 통해서 이러한 지표들을 제시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연도별 이혼 연수 및 조이혼율을 보면은요, 이혼 건수가 1970년대에 지금 10,000건에서 지금 2005년, 2003년경에 17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조이혼율 역시 지금 2007년 이후 점점 내려오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율의 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혼인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한국의 가족이 안정성의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확산과 이후 숙련 기간 동안에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사실 이혼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혼을 할까요?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지금 봤을 때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격적인 차이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가족과의 불화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을 보시면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가족 간 불화 등이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타가 15,000건에서 21,000건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2017년 기준에 전반적으로 성격 차이, 기타, 미산, 경제 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건강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혼 사유는 복잡하고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잘 드러나는 그 이유의 경우에는 이혼이 그 대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또 결혼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선택했을 때 개인의 행복을 좀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평균 이혼 연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1년은 여자 41살, 남자 45살 정도의 평균 이혼 연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여자 46.8세, 남자 50.1세로 평균 이혼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년 전 대비하여 5.2 혹은 4.7세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의 원인으로는요, 만혼으로 인해서 혼인 연령 자체가 높아진 것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을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 사회의 이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2011년에 지금 해당 연령의 이혼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을 보면 이 젊은 세대의 이혼이 많이 보이는데요. 2021년이면 이렇게 만혼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금 파란 줄로 했을 때 이 이혼율은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이 지금 율에 따르면은 이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과 남성을 기본으로 해봤을 때 여성이 50대 이후에 지금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 세대 이혼이 증가하면서 지금 지속되는 수명 연장과 길어진 노년기, 그렇죠? 지금까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은 유지하지 않고 중년기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중년기 이후부터 선택하는 그 비율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년 시대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과 2021년에 약 0에서 4년 정도가 26 정도가 나왔을 때 2021은 18, 5에서 9년 정도가 17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인 지속 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이혼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혼인을 지속하지, 이게 0에서 4년 정도의 혼인 지속 시간에 대한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만 30년 이상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중년기 그리고 전생의 발달 단계의 전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혼 초 갈등이 생겼을 때 이혼을 선택한다라고 봤으면 사실 이게 많이 옛날도 아닙니다. 2011년이라고 하면 뭐 아주 근래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렸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지금 10년 이후에는 이 결혼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계속 중년, 노년까지 계속 지금 이혼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혼 경험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혼의 어떤 경험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혼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혼 이혼의 주제, 중년 이혼의 주제,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주제도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고, 특히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이혼 가정에서 부부의 갈등에 관심을 두다가 또 그 안에서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겪는 이혼의 문제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이후에 어떤 황혼 이혼에서 나타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족들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의 어떤 이혼 관련 연구들이 다변화되고 세분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측면이나 이혼으로 인한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혼이라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스트레스 대처,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이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혼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이혼의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다양한 이혼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이혼의 과정을 여러 가지 절차에 걸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이혼입니다. 정서적 이혼은 이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서적 이혼 전에는 부부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것이 건설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지지 않고 비난, 경멸, 방어, 회피의 파괴적 갈등으로 악순환될 때 이게 정서적인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갈등 해결이 아닌 파괴적인 갈등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다가 실제 이 더욱 정서적인 이혼이 진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사소통이나 감정 교류가 전혀 없거나 서로에 대한 거부 정도가 심해져서 두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럽니다. 이때 실제 이혼의 어떤 법적인 절차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서적인 분리가 확실하게 되고 나서 거의 대화나 소통이 이 둘 사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인 이혼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법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합법적으로 종결하는 것인데요. 이 실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정서적 이혼 단계를 거친 후에 법적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정서적으로 아직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데도 즉 정서적인 이혼 단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법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경솔하게 법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때 이 기간에 의무 면담과 장기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적 이혼을 제고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이혼입니다. 경제적인 이혼도 법적인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부부 공동의 재산 처분과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리를 하는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상의 모든 권리 그리고 재산상의 모든 의무도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재산에 대한 분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요. 실제 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명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만들어진 이런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절차에 대한 이혼이 이루어지고요. 만일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이혼입니다. 자,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공동으로 알고 지낸 친지, 배우 등의 관계망이 분리되거나 상실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인 관계망도 법적으로 소명되게 되고요. 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원가족 관계망의 완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지역사회 이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척관계의 소멸, 그리고 친구 관계라고 할까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척관계와 이 주변의 어떤 친구들의 관계망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이혼되어 배우자와의 관계, 의존 정도, 이전의 결혼에 대한 애착, 분노 등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혼 후 적응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부부관계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각자의 쌓아놓은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혼에 적응에서의 상실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배우자와 이 부부 관계에서의 적응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상실에 대한 적응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 획득한 생활 양식에 대한 적응도 필요합니다. 이 가족 관계가 조금 분리가 되고 이사를 한다거나 경제적인 상황 등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 획득한 생활 양식도 또 분명히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은 이중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의, 일상생활에서 상대 배우자로부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독립적 정체감의 확립과 함께 일상생활의 적정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 두 가지 상실 그리고 새로 획득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혼 후 적응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적응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별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혼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이혼 이후 경제적인 압박은 덜 받는다.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은 더 받지만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은 겪더라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이야기, 남성들이 더 잘 적응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것은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문화적 맥락에 놓인 젠더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계층, 자원, 이혼의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성들이 잘 적응하는 것은 이렇게 이전에 경제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정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성이 굉장히 주요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여성이 분리됨으로써 남성의 생활은 많이 변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이 빠른 기간에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실 서로 다른 맥락이 있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녀 유무도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어떤 이혼 구성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지금 부부의 어떤 이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이 자녀가 있을 때 이 적응자의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녀는 이혼 후 이혼자의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주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어머니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노동시장의 진출, 재혼의 기회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녀가 이혼 후 이혼자의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는 입장도 있지만요. 반면에 자녀가 이혼 후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적응과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이혼 당사자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원동력이 되어주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결혼 만족도입니다. 이전 결혼이 굉장히 불만족하였을 경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에 별로 불만족이 없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적응이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여성이 사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 이혼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반드시 부정적인 삶의 경험만은 아닐 수 있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 쏟은 에너지와 시간을 삶의 다른 영역에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예, 내가 이혼을 하였으나 주변에 친정, 어머니, 아니면 본가, 부모님, 언니, 동생 등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경제적 지원 혹은 심리적인 지원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적응은 훨씬 쉬울 수 있겠죠. 자,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회적인 관계만의 구성원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이혼 후 적응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은 이혼으로부터 인한 스트레스를 낮출 뿐 아니라 자아 확립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런 정서적, 경제적, 물질적 도움의 필요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충족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적응은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죠. 특히 자녀 돌봄의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특히 사회적인 지원망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녀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의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더불어서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의 모습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재혼은 다양한 측면에서 초혼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남성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두 남녀가 재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재혼 가족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형태별 현황을 보면 재혼의 모습 2000년에 3만 건에서 지금 재혼 4만 건, 3만 8천 건, 초혼 17,000 이런 식으로 지금 건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그 비율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재혼의 비율이 전체 혼인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비율 자체는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재혼 건수의 비율은 14%에서 1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재혼 가족의 현황을 보시면요. 평균 초혼 연령, 재혼 연령을 두고 보았을 때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에서 여성, 남성 50.7세에서 여성 46.7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혼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재혼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과거에는 이 재혼 가족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가족,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 측면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족이 가진 강점, 그리고 이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재혼의 비용,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재혼은 사실 이 과도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 양육적인 부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재혼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태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재혼이라는 측면은 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즉 어려움을 안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당연히 뭐 이런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경제적인 어떤 그 측면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재혼 가족의 경험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혼 가족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혼 가족은 초혼 가족에 비해서 더 많은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자, 많은 그 과거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 재혼이 이혼율이 높다, 어려움이 더 높다, 가족의 갈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재혼 가족을 초혼 가족과 단순 비교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였을 때 당연히 이혼율도 높고 어려움도 많고 직면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재혼 가족이 직면한 이슈들을 드러내는 연구들을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재혼 가족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혼 가족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혼 내 하위 체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질 양상에 따른 재혼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높은 질을 보고 있는 유형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의 질을 살펴봤을 때 관계의 질이 굉장히 높은 계부 자녀의 관계, 재혼 후 부부 관계의 질, 친모 자녀의 관계의 질 모두 이렇게 다 높은 이런 가족들, 그리고 높은 부모 자녀 관계의 질, 그리고 낮은 부모 자녀의 질,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의 어려움만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친모, 그리고 계부 자녀, 그 다음에 재혼 후 부부 관계 모두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고요. 지금 N수로 보았을 때도 대부분 높은 어떤 질의 양상을 띠고 있는 재혼 가족 유형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혼 가족의 삶도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재혼 가족의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가족은 사실 초혼 가족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겪는 그 가운데서 통과 의례적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하는, 즉 가족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성적, 관계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성적, 관계적인 적응이 결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가족들은 특히 사회적인 규범의 부재, 가족 경계의 모호성,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초혼 가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혼 가족의 가족 관계에 적합한 행동 규범이나 행위의 양식 등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혼 가족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요. 또한 부모, 자녀로서의 역할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은 존재하나 이를 재혼 가족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가족 내에서 반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새로 형성된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재혼 가족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각본의 부재가 재혼 가족에게 가족 내 경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결혼하는, 재혼하는 가족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자녀가 계부와 맞는 관계, 그리고 친부와 맺는 관계, 계모와 맺는 관계,
친모와 맺는 관계, 이 등등의 가족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 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재혼가족의 적응은 가족의 무구인가, 즉 가족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구성원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더더욱 재혼가족이 높을 수 있고, 이런 경계의 설정 자체가 모호함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 내가 재혼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내 가족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 보았을 때 재혼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정의하는 전혼 가족으로부터의 자녀, 이 전원으로부터의 자녀가 재혼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정의하는 퍼센트가 13%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이혼 전 친부모, 다른 사람이랑은 살고 있지만 자신의 부모는 이혼 전 친부모라고 정의하는 비율이 30%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친부모는 가족에 포함하지만 함께 사는 계의 부모는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과 실제 가족은 다르게 생각하는 비율이 존재하고요. 그럼에 따라 가족 경계가 모호함에 따른 혼란이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 가족의 정의나 경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혼 가족의 적응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가족의 적응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요. 먼저 초기 단계, 환상기, 몰입기, 인식기로 볼 수 있습니다. 환상기는 재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형성하는 단계고요. 계부모 역할의 어려움보다는 부재하는 부모 역할을 빠른 기간 내에 대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몰입기는 재혼 생활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환상기에서 몰입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실제 재혼 가족의 부부는 그간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식기입니다. 가족이 처한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단계입니다. 중기 단계는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자, 변동기는 현실에서 인식된 재혼 생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상호 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생각차로 인해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죠. 행동기는 재혼 전의 가족 체계를 해체하는 단계입니다. 가족의 경계를 대신하여 재혼 가족 내 새로운 경계를 확립하고 계부모와 계의 자녀 간의 경계를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자, 후기 단계는 안정기로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애착이 발달되고 강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접촉기는 새로운 가족 규칙, 가족 의례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변화를 창출하여 친밀감과 애착이 발달되는 우리의 개념으로 한데 묶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결기는 재혼 가족 내 가족 규범이 확립되고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 감각을 갖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혼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재혼 가족의 부부 관계는 초혼과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서는 재혼 가족의 부부 관계 확립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혼 가족에 비해서 재혼 가족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혼 가족의 부부 관계가 상대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계부모, 계자녀 관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보았을 때 계부모 계자녀 관계는 이 부부 간의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부관계 이전에 성립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사실 부부간의 마찰과 함께 이런 이 부모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사회적 규범이 부재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역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훈육에 있어서 엄격성과 허용성의 정도와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혹은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이혼 혹은 재혼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재혼 가족 안에서의 자녀는요, 친부모와 계부모 사이의 충성심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때로 두 명의 엄마라든지 두 명의 아빠를 갖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친부모 안에서의 충성심 갈등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가족의 부모가 두 명인 가운데서 이 아이가 겪는 혼란,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갈등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으로 성장하면서 이 자녀가 부모의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 특히 또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 계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혼 내 가족의 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가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부자 관계를 맺는 것, 모자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혈통을 개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한데요. 개정전 민법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경우에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일부 개정되면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협의한 경우에 따라 이게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재혼을 했을 때는 계부와 계자녀의 성이 다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 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령기 장애의 경우에 성씨를 바탕으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성이 다른 경우 놀림을 받는지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죠. 자, 그래서 민법 781조 1항 본문에서 위헌 제청됨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더불어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요. 아버지 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그 자체가 다양한 생애 사건을 불어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부부 당사자 그리고 부부의 부모와 자녀 등 전방위적인 가족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혼은 이혼 자체와 관련된 상식에 대한 적응과 새로 획득한 생활 양식에 대한 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요. 재혼은 배우자의 전혼 경력과 전혼으로부터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재혼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과 새로운 관계들에서도 적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혼은 사회적 규범의 부재와 가족 관계의 모호성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